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5분, 자 2부가 찾아왔고요. 옆에 이제 곽지식 작가님 목소리 약간 들어갔네? 네.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우렁찬 목소리를 곽재식 작가님 우렁찬 목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정답은 배추였죠. 배추. 마트 가보신 분들, 시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야 진짜 배추 사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미숙님, 김치 먹고 싶지만 참고 있네요. 배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김치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오윤정님, 부모님이 배추 또 무 농사 지으시는데 올해는 망했다고 하시네요. 다 죽어버려서 한숨만 내쉬고 계세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918님은 김포족이시라고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 그 전까지 한 11월 되기 전까지 두 달 안에 이 김치가격이란다. 배추 가격이 좀 내려야 될 텐데요. 그 사이에 또 다시 모종하신다는 분들 또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좀 작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4957님, 국밥집 하고 있는데요. 이 배추김치 기본 반찬이라서 손님들 맛있게 드시는 게 웃픈식입니다. 손님들이 너무 맛있어. 이 집 김치 너무 맛있어요. 한 접시 더 주세요. 그러면은 좀 안 줄 수도 없고 아이고 힘드신 시기입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입니다. 0.28% 오른 2609. 그래도 2600선 회복한 게 어디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고요. 코스닥은 763까지 1.11%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5원, 1335원.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330원대에 안정되게 이어지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강보합, 약보합 오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62,900원, 하이닉스는 161,3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좀 오르고 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9%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1.8% 강세, LG화학이 5.8% 강세. 코스닥 쪽에서도 그동안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못 올랐었는데 에코프로가 9.4%, 에코프로비엠이 6.7% 등등 2차전지 관련주가 모처럼 오늘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상품은 없는 퀴즈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터널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터널이 지난해 기준으로 3,809개나 있다고 합니다. 3,800개가 넘어요. 길이가 총 2,500km에 달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터널을 많이 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터널을 어떻게 뚫는 걸까요? 재미있게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보시죠.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오늘은 뚫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야기. 근데 대표적으로 터널 하면 왠지 막 발파, 그렇죠. 이런 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발파 작업을 해서 터널을 뚫는다라는 것은 예전에 광산 같은 데서 이제 무슨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귀금속, 보석 해낼 때부터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터널을 만든다, 지하에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구를 만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자 옛날부터 많이 하던 방법이면서도 지금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개착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개차가 이제 연다는 뜻이거든요. 열어서 판다라는 뜻인데 일단은 이제 도랑처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파가지고 긴 도랑 모양의 길을 만든 다음에 그 위를 딱 덮으면 나중에 다 완성되면 이제 그게 터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거 좀 원시적인 방법 아닌가 싶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대에도 특히 이제 지하철 공사 같은 거 할 때 이 개착 공법을 여전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지 않는 터널이라고 한다면 이거만큼 쉽게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터널 전 구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위에서 다 내려다 보면서 파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고 다 파놓은 다음에 위를 이제 깔끔하게 덮으면 또 이제 감쪽 같기 때문에 지금도 개착 공법은 이제 꾸준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개착공법 아닌 방법으로도 뭐 지하철 공사 같은 거를 이렇게 쭉 하다가도 뭐 지하철역이 건설되는 쪽 뭐 이런 쪽에는 또 일부 개착공법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좀 원시적인 방법 같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근데 개착공법을 쓰든 무슨 공법을 쓰든지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이거 딴 도구로는 잘 안 파지는 그런 네. 데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화약 같은 걸 넣어가지고 폭약으로 터뜨려서 발파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이제 어디서나 이제 많이 쓰게 되기 마련인데요. 돌산 이런데. 그렇죠. 네. 발파하는 거 요거 관련된 사업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19세기에 어마어마한 갑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어떤 위인처럼 불후의 명성을 떨쳐서 지금까지도 주로 이 매년 이렇게 가을만 되면 예. 전 세계에 항상 이름이 불려지고 이 사람이 이 발파로 이렇게 성공을 했다. 화약 만드는 일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 1화가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 한 명인데 누군지 감 잡으셨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알프레드 노벨. 예,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예,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사업을 했던 이 노벨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물론 화약이 나온 것은 한참 더 오래된 일이니까 우리나라에 뭐 이순신 장군도 화약 쓰시고 하셨으니까 화약이 나온 건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이런 공사나 발파 작업에 화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화약이 이제 민감하고 위력이 세서 잘 터질수록 당연히 이제 잘 부술 수가 있으니까 예.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약 성분을 너무 민감한 물질로 개발을 해놓으면 이거를 다루다가 잘못하면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무너져 내려서.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이건 너무 위험하고 하니까 이거 좀 둔감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이 화약 폭약을 너무 좀 또 안 터지게 또 그렇다고 또 바꿔놓으면 그러면 이제 폭발을 시키려고 돌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터뜨리려고 이렇게 내관을 연결해서 스위치를 눌렀는데 화약이 안 터지면 정말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야 그거 뭐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위험하고. 예, 그 점검하러 갔는데 그때 터지면 어떡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화약, 이 폭약이라는 것은 터지고 싶지 않을 때는 되게 둔감하게 안 터져야 되고 우리가 원할 때는 그때 정확하게 딱 터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물질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알프레드 노벨이 19세기에 당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잘 터지는 물질로 악명이 높았던 니트로글레스린이라는 물질을 규조토라고 하는 요즘 이제 주로 온천이나 목욕탕 같은 데 가보시면 뭐 가정에도 가끔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발매트라고 네. 해가지고 뭔가 돌처럼 생겼는데 물 흡수 잘하는. 습기를 되게 잘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성분에다가 니트로글레슬린을 약간 빨아들여가지고 반죽을 시키면 민감한 물질인데 요거 터뜨리기 전까지는 정말 안 터지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가지고 그거 상품명을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폭약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뭐 무기의 용도, 전쟁의 용도로 전용이 되는데도 많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나중에는 뭐 그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벨 상을 자신의 유산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건설용 혹은 뭐 이런 토목용 폭약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런 제품이라 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보통 명사처럼 그냥 다이너마이트가 상품명이라는 게 좀 약간 잊혀졌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요즘 이 건설용 폭약 이런 거 이름 보면 다이너마이트가 아닌 제품이라도 끝에 무슨 마이트 이런 걸로 끝나는 제품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이너마이트의 어떤 전통을 존중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요즘 쓰는 뭐 폭약 중에는 위력이 좋은 거는 뭐 RDX라든가 컴포지션 C4라든가 다이너마이트하고 다른 폭약도 많이 있는데 훨씬 큰 것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BTS가 노래를 만드는데 노래 제목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딱 듣고 뭔가 그런 폭발감 있는 뭐 이런 건가 딱 느낌이 오지 무슨 뭐 RDX, 컴포지션 C4 이런 식으로 노래 제목을 붙여놓으면 요즘 폭약은 이게 더 세다라고 설명을 해도 느낌이 안 오겠죠. 그만큼 다이너마이트가 한때는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이었고 노벨 이 회사는 아직도 그 브랜드가 살아 있습니다. 뭐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회사 이름 조금 변경되긴 했습니다만 이분 회사는 아직도 대형 화학 회사로 남아서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길 가다가 빌딩에 보면 이 노벨 브랜드가 붙어 있는 화학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혹시 뭐 다이너마이트 좀 파시나요? 라고 물어봐도 지금은 이 사업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 노벨 브랜드 붙어 있는 회사가 주로 이제 페인트라든가 코팅제 같은 다른 화학 물질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길 가다가 이제 노벨 이름 붙은 그런 회사 사무실 보셔도 거기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사실 수는 없고 다른 뭐 우리나라 화학 회사 중에서도 화약 산업을 크게 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화약 건설용 뭐 토목용 화약 생산량도 꽤 많은 편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 뭐 건설 사업, 토목 사업이 발전한 나라기도 하거니와 또 이제 이 화약이라는 건 결국은 또 무기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약 산업도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세계 뭐 10위권 안에는 우리나라 최고 화약 회사가 뭐 들어갈 것 같고요. 5위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이 회사에서는 뭐 단시간 안에 세계 3대 화약 회사로 우리가 도약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건설용, 토목용 이런 뭐 용도 다 포함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화약 회사라고 하면 어느 나라 화약 회사가 제일 큰지 혹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있으십니까? 독일일까요? 아닙니다. 약간 의외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네네. 이런 발파 공법을 어디서 좀 많이 썼다라는 거에 착안을 하시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딜까? 제가 아까 옛날에 발파 공법 이런 거를 뭐 석탄이나 귀금속이나 보석 캘 때 네. 광산에서 발파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호주 회사가 세계적으로 화약의 좀 대표 회사로 속합니다. 호주에 광산이 많으니까. 호주에 광산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화학회사도 호주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화약회사 같은 거를 화약 공장을 막 건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화약회사가 국내에서 뭐 1년에 한 뭐 5만 톤 정도 그 이상 정도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호주에 투자를 해서 호주에 건설하는 화약 용량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장을 오히려 호주에 짓겠다라고 하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처도 있어가지고 호주 화약이 센 편이고 또 세계적인 또 화약 명가, 화약 대국이 또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의외인데 요 같은 흐름입니다. 화약 강국? 네. 이 화학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회사 있지. 그래. 그거 있지라고 아실 텐데 네네. 화학 산업 이런 데 좀 관심이 없으시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네. 호주의 뒤를 잇는 또 대표적인 화약 강국이 어디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회사가 세계적인 대표적인 화약 회사이고 화약 회사로 자리 잡아서 화학 산업 전체에서도 강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광산, 보석을 캐고 귀금속을 캐는 그런 산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그거를 발파하기 위한 화약 산업도 되게 발달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화약 산업이 그쪽에서 발달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호주. 고급 화약들이 지금은 여기저기서 수입이 돼가지고 뭐 국내 현장에서도 이런 굴을 뚫는데 공사를 하는데도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야, 진짜 옛날 말로는 굴이네요. 굴. 그렇습니다. 터널. 곽정은님이 항상 터널 지나갈 때마다 궁금하셨었다고. 거제에 있는 해저 터널. 이런 해저 터널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산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당연히 이제 산보다 해저 터널 뚫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일단은 산도 마찬가지지만 해저 터널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쉬운 개착 공법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내려가가지고 도랑을 만든 다음에 그 위를 덮는다. 산에다가 개착공법으로 터널을 뚫는다는 것도 진짜 어려울 텐데 산을 다 파가지고 터널 구출한 건 파야 되니까요. 그것도 뭐 되게 어려워가지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해저 터널 같은 경우에는 애지가는 데는 개착공법이 아예 불가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을 다 막기도 힘들죠. 바다 밑에 있는 거를 개착을 해가지고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다 굴을 만들 덮는다. 그다음에 물을 뺀다. 이거는 너무 힘드니까 해저 터널은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갉아먹듯이 파가는 그런 방법을 해저 터널이나 깊은 산에 있는 그런 공법을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뭐 곡괭이로 캐 나간다, 뭐 이런 원시적인 방법, 뭐 그랬는데도 뭐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 방법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폭약을 하는 방법을 폭약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조금씩 터뜨리고 부서지면 부스러기를 긁어내고 터뜨리고 또 부스러기를 긁어내고 이런 식으로 폭파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파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저 터널이나 깊은 산에 있는 터널을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요즘에는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폭약을 이용해가지고 정밀하게 폭파해서 터널을 뚫는 방법 중에 좀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NATM이라는 약자로 불리우는 NATM 공법, 뭐 이런 공법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그냥 입에 붙기에 발음하기 쉽게 그냥 나틈 공법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나틈 공법이라고 현장에서 많이 말하는 이 공법 NATM은 New Austrian Tunneling Method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식 뭐 신터널 공법
뭐 이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하고는 이제 다른 나라죠. 네. 유럽의 독일 옆에 있는 그 오스트리아 그 나라인데 정밀 폭파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폭발을 할 그쪽의 토질, 그 안반의 재질 이런 거를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폭파하면 어떻게 부서져 나오겠구나 요거를 알아낸 다음에 정밀하게 부수면서 이제 보강을 해 나가면서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게 보강을 한 다음에 또 폭발을 해가지고 더 깊이 한 번 더 부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폭파 해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죠. 계속 반복하면서 전진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나툼 공법으로 이렇게 폭발을 해 나갈 때는 보통 그냥 뭐 화끈하게 한 번에 빵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폭파해 나간다기보다는 보통은 이 반씩 나눠가지고 네. 윗부분을 먼저 폭발을 해가지고 위에 반원 정도에 해당하는 터널 부분을 좀 먼저 폭발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좀 튼튼하게 이렇게 다져가지고 정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 반 부분을 폭파해가지고 날리는 이런 방법으로 폭파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나툼 공법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 이게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주로 처음에 개발되어가지고 쓰이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로 널리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터널 공사 현장에서도 이렇게 화약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폭파해가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폭파하는 터널 굴착 공법을 쓸 때 상당히 또 골치 아픈 문제이자 이것 때문에 이런 어떤 선진 신규 화약 회사들이 한번 자리 잡으면 계속해서 그 시장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 화약을 심어가지고 터뜨릴 때 보통 이제 천공 발파라고 해가지고 화약이 잘 터질 수 있게 구멍을 이렇게 그렇죠, 드릴 같은 걸로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화약을 심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뇌관하고 이 줄을 쭉 연결해가지고 멀리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터뜨리는 그런 네.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폭발을 할 때 정확하게 그 폭약들이 동시에 딱 맞춰가지고 터뜨려야지 이게 잘 폭파가 되지. 네. 잘못하면 어떤 문제 생기지. 이런 일이 진짜 옛날에는 많았던 게 그냥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폭약을 한 뭐 10개 심어가지고 터뜨린다라고 하는데 맨 왼쪽에 있는 폭약이 살짝 먼저 터졌다라고 하면 그 왼쪽에 있는 폭약이 터지면서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 폭약에 그 뇌관하고 기폭 장치를 부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손상시켜서. 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폭약이나 다른 폭약은 안 터질 수가 있어요. 제대로 안 터지는. 네, 그 폭약 때 터지는 그 순간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난감한 문제 되거든요. 야, 저거 왜 안 터졌어? 가서 확인해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긴 꼬챙이 같은 걸로 좀 찔러봐야 되나? 난감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정밀 폭파시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자회로를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전자뇌관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폭파하는 뭐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뭐 국내 기업에서는 뭐 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 회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회사의 선진 회사들도 뭐 이런 비슷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전자뇌관 같은 경우에는 정밀 전자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폭약을 정확하게 0.001초 오차 이내로 동시 폭파하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이런 나툼 공법으로 공사를 할 때 잘 터뜨린다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유선으로 선을 연결을 안 하고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터지는 뇌관 같은 것도 개발되어가지고 판매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공사를 할 때 좁은 곳에서 공사를 할 때 이 배선 연결하다가 중간에 뭐 선이 끊어진다든가 선이 손상을 입는다든가 하면 뭐 터지다가 하나 중간에 안 터지고 이런 게 또 고민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많이 극복을 할 수가 있어서 최신 기술로 사용을 하면 보통 몇 개 정도 되는 화약을 동시에 폭발시킬 수 있다라고 이런 화약 회사들이 자랑을 할까요? 공사할 때 우리 회사 제품 이용하면 정말 최대로는 동시 폭발 몇 발까지 심어놓고 동시에 터뜨릴 수 있습니다. 몇 발 정도까지 터뜨릴 수 있다고 자랑할까요? 기술 경쟁력이네요. 네. 수십 발? 한 100발? 6만 3천 발 동시에 폭파하는 게 가능하다. 그걸 또 정말 정밀하게 같은 시간에 동시에 딱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센 폭탄 같은 거 집어넣고 한 번에 꽝 터뜨리면 어디가 어떻게 날아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력이 조절된 폭약을 그러면 수만 발을 무선으로. 그렇죠. 수백 발. 뭐 무선으로 하면 뭐 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백 발, 수십 발을 원하는 장소에 잘 정확하게 심어가지고 딱 동시에 터뜨려서 깨끗하게 폭발해서 떼내는 그런 방식으로 나툼 공법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 파내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갈 때 터널 정말 자주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부셔갖고 선글라스 끼려고 해도 터널 들어가면 또 안 보이고 하니까 그렇죠. 강원도 가는 길에는 눈부셔도 선글라스 끼기가 힘들어요. 그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터널이 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긴 게 거의 11km. 인제 터널이죠. 인제 양양 터널. 네. 아니 근데 이거를 진짜 11km를 이제 파내서 터널을 만든 것도 대단한데 지나가다 보면 약간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불안한 감이 있고 이정희 님이 영화 터널
터널이라는 영화 생각난다고. 그게 터널 안에 갇혀버리는 그 재난 영화잖아요. 혹시나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뭐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런 불의의 사고, 정말 예상치 못하는 어떤 큰 재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터널을 만들면서 아예 그런 것까지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양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제터널 같은 경우에 전체 11km 구간인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막힌다거나 사고가 나서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중간에 차를 버리고 나올 수 있도록 피난 연락갱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따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샛길 터널을 조그맣게 뚫어놓은 것들이 쭉 만들어져 있거든요. 샛길 터널? 네, 요 샛길 터널만 이 11km 구간 전체에다가 37개를 파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m 채 안 되는 간격으로 샛길 터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한 100m 정도 뭐 앞뒤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샛길 터널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아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런 11km나 되는 터널을 산중에서 파서 공사를 한다는 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뭐 공사를 하는데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첨단 기술을 동원을 해가지고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인제터널 같은 경우에 굴착을 하는데 뭐 중장비를 한 2,900대 정도 동원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발파를 총 8,000번을 해가지고 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용된 화약 양만 한 2,400톤 정도, 굉장히 많은 화약을 이용해서 폭발을 해가지고 터널을 뚫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긴 터널을 뚫을 때는 양쪽에서 계속 이렇게 뚫어가지고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파가고 해가지고 중간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인제터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간이 길기 때문에 양쪽에서 파가는 방법만 사용한 게 아니라 중간에서도 위에서 뚫어가지고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작업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도 파가고 또 양쪽 끝에서도 파가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네 방향으로 작업을 해서 중간에서 앞뒤로 파고 또 앞에서 파고 뒤에서 파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사를 잘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파본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처음에 언제 보고 이 생각을 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hin적이냐면 옛날에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게 없었는데 그 영국에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그 유로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터널을 이용해서 기차나 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해저 터널을 파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어릴 때 봤을 때 저는 이제 반 장난삼아, 처음엔 장난삼아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좀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긴 터널을 양쪽에서 이렇게 파가고 있는데 파가다가 만약에 파는 방향이 한 1도 정도만 살짝 어긋나도 중간에서 만난다고 만났는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왜 못 만나고 있지?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도대체 조절하는 걸까? 그 터널이 이제 N자로 될 수도 있겠네. 아니 뭐 정 안 되면 이제 터널을 이제 계속 파가지고 2개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좀 고민해 볼 법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뭐 우스갯소리처럼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인데 실제로 이 터널 공사나 지하 공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실은 상당한 문제거리입니다. 우리가 지하에는 아무런 지형 지물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가는 방향이나 위치를 따지는 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상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쪽 편에 무슨 이게 깃대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세워놓고 측량하는 이런 뭐 망원경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이 방향이 정확하게 맞는 방향인지 조금 삐뚤어졌는지 봐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다 흙으로 돌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저쪽 방향에 뭘 세워 있어도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뭐 쉽게 생각을 하면 뭐 GPS 같은 걸로 어떻게 하면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터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지하로 GPS 신호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GPS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옛날 먼 과거에는 나침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원시적으로 나침반은 이제 북쪽을 항상 가리키니까 그걸로 방향을 보면서 지도를 봐가면서 파면 된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땅 속에는 이 철광석, 자철석 이런 자력 있는 돌 같은 게 묻혀 있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자철석 그건 생각 못했네요. 그렇다 보니까 땅 속에 지하 공사를 하다 보면 나침반이 오류 일으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침반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때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현대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현대에는 기본적으로는 자이로스코프라는 장치의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이 자이로스코프가 어떤 장치냐면 이거 뭐 미사일 만드는 회사나 로켓 만드는 회사, 비행기 회사 이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법 장치인데요. 제일 기본 원리만 따져보면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항상 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지구상에서는 어디서나 항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물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물체. 네, 바로 이 지구 자체죠. 지구 자체는 항상 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구가 이렇게 뭐 동에서 서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회전시키는 물체를 이렇게 돌려보면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돌릴 때하고 남북 방향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돌릴 때하고 이 회전 양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밀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뭐 계산한 방법이 뭐 코리올리 힘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계산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이용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침반이 아니면서 자력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 나침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자이로 테오도라이트라는 장치를 만들면 지하에서도 어떤 방향이 똑바른 방향인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지하에서 공사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 이제 지하 공사의 이제 첨단 장비인데 요거 이제 일본 회사가 좀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고 다른 회사들도 잘 만드는 장치 있습니다만 일본 회사에서 이 자이로 테오도라이트 이거 잘 만드는 회사가 한때는 이 일본의 2차 대전 이전에 일본이 전쟁 많이 할 때 전쟁 무기 같은 거 많이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예. 폭약 만들던 회사라기보다는 이 회사는 주로 뭐 쌍안경이라든가 조준경이라든가 이런 일본의 군부에서 육군에서 사용하던 이런 장비를 많이 만들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뭐 쌍안경이나 무기에 들어가는 조준 장치나 뭐 이런 측량 장치 만들어가지고 사업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후에 일본에서 많이 살 수 있는 건설, 토목용 측량 장치, 뭐 깃대 세워놓고 측량하는 장비 이런 거를 이 일본 회사가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술이 지금 계속 발전해가지고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에서도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자이로 테오도라이트 같은 이런 장치를 잘 만드는 기술도 발전돼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 일본 회사 제품을 좀 많이 사다가 쓰고 뭐 우리나라 회사도 뭐 이런 걸 개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선진국 회사들이 이런 데서 좀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최경미 님이 그러면 터널은 이제 직선이 가장 안전할 텐데 가끔 커브가 있는 거, 터널에서 커브 구간이 있는 거는 직선 뚫기에 실패작인 건가 이렇게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터널 구간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커브. 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긴 터널을 뚫으면서 직선을 뚫는 게 아니라 이 곡선으로 뚫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고속도로 방향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곡선 터널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긴 터널 10km 넘는 터널 뭐 10km까지 안 되더라도 긴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방향을 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고속도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너무 직선으로 쭉 달리면 운전하다가 방심하거나 이거 졸 수 있는 또 그 뭐 거리감이나 이 운전의 조작감이 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터널 자체를 일부러 약간씩 왔다 갔다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도 터널 같은 데 지나갈 때 보시면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알록달록한 촌스러운 조명 같은 거 이런 거 굳이 이런 거 왜 만들어놨지? 아유 뭐 애들은 좋아합니다. 별로 뭐 예쁘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렇게 눈에 띄고 이상한 게 좀 왔다 갔다 해야지 터널에서 계속 운전하면서 이 사람이 조는 거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약간은 좀 투덜거리는 말이 좀 나와야지 오히려 또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조르면 오다가도 아유 저런 거 왜 만들어놨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잠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8555 쓰시는 분께서 아들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오면 전달해 주려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다시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들 오면 그냥 다시 듣기로 들으라고 해야겠습니다. 너무 벅찹니다. 어린이들이 터널 이런 거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재밌죠. 터널 안에 들어가면은 막 불빛 나오는 거, 막 소리 나는 거 재밌어하죠. 저는 어릴 때 그 길 가다가 고속도로 같은 데 특히 긴 터널 나오면 와 굴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막 일부러 막 좋아하고 이랬어요. 저는 어릴 때. 진짜 옛날에 굴이라고 했습니다. 굴. 네. 근데 요즘에는 뭔가 아까 이제 발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되게 첨단 장비로 터널을 뚫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연필깎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파들어가던데.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TBM이라고 해가지고 이 터널을 뚫는 이 전문 장치를 사용해서 이 발파를 하지 않고 뚫는 장비가 속속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TBM이라는 게 뭐 터널 보링 머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TBM이라고 약자를 쓰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말 그대로 그냥 터널 파들어가는 기계. 터널 뚫는 기계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커다란 약간 기계 두더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아주 커다란 기계를 지하로 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뭐 줄 베른 이런 SF 작가들이 썼던 지구 중심부로의 여행 이런 소설을 보면 그 커다란 지하로 팔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과학자들이 탐험을 한다고 지하 세계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진짜로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지하 세계를 탐험하는 게 쓰는 게 아니라 터널 뚫는데 요즘 뭐 세계 각지에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SF 소설, SF 영화에서는 그런 기계 두더지 같은 장치가 뭐 커다란 차 한 대만한 크기 정도 되는 그런 장치로 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와 있는 이 기계 두더지 TBM 장치는 그거보다 보통 훨씬 더 큰 장치로 만들고요. 왜냐하면 TBM은 돌아가면서 뚫고 지하로 파 들어가면 그 자체가 그대로 터널이 돼가지고 남는 거거든요. 그 지름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4차선 터널을 내가 뚫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4차선을 한 방에 뚫어낼 수 있는 정도의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지하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엄청 큰 거네요. 네,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게 이제 당연하고요. 당연히 이제 제일 앞부분에는 강력한 이제 칼날을 달아가지고 그걸 빙빙 돌리면서 바위와 돌, 흙을 갈아내면서 이제 전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초의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아까 뭐 줄 베른 같은 옛날 SF 작가 말씀도 드렸듯이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옛날에 나왔습니다. 네. 19세기 프랑스, 뭐 줄 베른도 프랑스 작가입니다만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게 시작된 경위,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발명가가 생각해낸 경위가 좀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터널 공사하는 거를 보다가 이걸 떠올린 게 아니라 바다에서 배들을 보다가 이거를 떠올렸는데 배가 뭐 잘된 걸 보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아니라 당시에 프랑스의 해안에서 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골칫거리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요즘도 배에 달라붙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따개비 같은 거 이런 거 배에 달라붙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배가 울퉁불퉁해져서 배가 잘 못 나가게 된다라고 해서 어민들이나 배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 제거 작업도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19세기만 해도 이제 나무로 만든 배도 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에 달라붙는 그런 생물 중에 아예 이 나무를 파먹고 들어가는 그런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 딱 보면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지렁이나 거머리 비슷하게 그렇게 생긴 그런 벌레인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배 존벌레라고 불렀는데 배에 있는 나무 파먹는 벌레인데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이걸 해보니까 지렁이나 거머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사실은 약간 조개나 이런 어패류에 가까운 그런 동물인 것 같다라고 해서 요새는 또 정식 명칭으로 헷갈리게 배, 좀, 벌레, 조개라고 불리는 그런 생물인데요. 뭐 조개하고는 별 상관없이 생겼습니다. 길쭉한 지렁이처럼 생긴 생물인데 배에 달라붙어가지고 배에 나무를 살살 갉아먹고 갉아먹은 나무는 그대로 몸 뒤로 뿜어내면서 계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골치 아픈 생물이 있다라는 걸 봤는데 비주얼이 그다지 이렇게 검색해서 볼만한 비주얼은 아니네요. 뭐 즐겁게 생긴 생물은 아닌데요. 근데 이거를 보고 다들 막 싫어했겠죠. 이걸 어떻게 없애냐, 무슨 약을 쳐야 되냐 다들 고민했을 텐데 이 프랑스 발명가는 이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굴을 뚫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TBM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가지고 파먹듯이 앞부분을 갈아내가지고 분쇄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뒤로 빨아내가지고 뒤로 이제 버려버리고 그렇게 파낸 공간만큼 현대 TBM은 그렇게 갈아내가지고 파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사방에 가장자리 부분에 공사를 해버립니다. 그 부분을 막아내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지지를 해버리거든요. 혹은 뭐 철판 같은 걸로 큰 그런 철 구조물, 강철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갈아낸 그 틈에다 끼워 넣는다거나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가면서 옆에를 보강하는 공사를 해나면서 사각사각 이렇게 파먹듯이 공사를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냈거든요. 사각사각은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뭐 아까 배존벌레 이야기를 좀 징그럽게 해가지고 약간 좀 즐거운 느낌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1980년대 그러니까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거에 비해서는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지 이런 터널 공사에서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대중화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독일 기술자들이 먼저 실용화를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지하 공사, 터널 공사에서 좀 널리 쓰이게 되었고 1980년대부터 지금 한 40년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하철 공사나 지하도 공사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지하 깊은 곳에서 아주 길게 판 그런 시설물로 수도권 주민들한테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시설물이 하나가 있었죠. GTX. GTX 공사할 때도 바로 이 TBM 공법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뭐 대심도라고 해서 엄청 깊은 곳에서 파내는 건데. 그렇죠. 그 밑에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서
파고 그렇습니다. 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도심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는 발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발파 공사하면 그거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라면서 주변에서 이제 항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뭐 아파트 밑을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좀 이렇게 정교하게 뭐 역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될 때는 곡선 구간을 좀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곡선 구간을 팔 때 발파로 파는 게 좀 귀찮고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 TBM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지하에 이 기계 두더지를 이렇게 저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살금살금 움직이면 곡선 구간 파기도 좋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아까 독일에서 처음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계 선진국인 미국, 일본 뭐 이런 쪽 지역에서도 발달해가지고 미국, 일본, 독일이 한때는 뭐 3대 TBM 강국,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기계 수입해가지고 많이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도 불과 한 10여 년 전에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정말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으면 이 나라 사람들은 좀 우리가 1위지라고 할 만한 나라가 지금은 중국이 급부상한 상태입니다.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아직도 중국보다는 우리가 잘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자존심을 가진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중국이 이 TBM 공법이 급성장한 이유가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수 시장에서 중국 내에서 최근 20-30년 동안 공사를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만 이런 토목공사나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지 사정을 잘 알아야지만 공사를 따내기가 좋기 때문에 현지 업체들이 좀 유리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TBM 업체들이 되게 급성장을 하는데 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중국 TBM 업체들의 규모나 어떤 기술이 굉장히 단시간 내에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중국이 세계 뭐 최고 수준의 TBM 선진국으로 좀 도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조금은 뒤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기계 기술이라든가 특히 이 TBM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부분에서 이 돌아가면서 돌을 깎아낼 수 있는 칼날, 어떤 칼날이 진짜 튼튼하고 닳지 않는 칼날로 잘 만들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각종 이 뭐 제철, 제강, 소재 만드는 산업도 발달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은 있는 분야거든요. 우리나라 건설 산업, 토목 산업도 많이 하고 많이 발달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TBM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나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 좀 더 잘 세가지고 잘 많이 해가지고 세계 정상급 TBM 업체들하고 좀 이렇게 잘 겨룰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이게 집채만하는 표현도 틀리고 거의 공장만한 기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규모는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뭐 6차선 도로를 뚫어야 된다라고 하면 6차선보다 크기가 좀 더 커야지만 6차선 도로를 한 번에 뚫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비나 높이로 따지면 자동차 한 몇십 대를 합쳐놓은 정도의 너비나 높이가 되고 길이도 그 안에 그 모든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동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도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 규모가 어떤 큰 기차 같은 거, 기차 한 10칸 정도를 다 합쳐놓은 정도 그런 규모의 장치이고 뭐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만 해도 최대 규모의 TBM이라고 하면 그 무게만 해도 한 2,000톤, 3,000톤 뭐 자동차 한 1,000대 무게 뭐 이 정도 되는 TBM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지하로 계속 파고 들어가가지고 몇 킬로미터 속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TBM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인터뷰하신 내용 이런 걸 살펴보면 TBM 안에 들어가서 이걸 운전을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지하 깊숙한 곳에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약간 모르는 것 같은, 이분이 실제로 사용하신 그런 비유가 뭐냐면 우주 머나먼 어떤 그런 깊은 곳에 어떤 행성 같은 거를 탐험하는 우주 공간을 좀 헤매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우주선 SF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약간 대장님이 있고 함장님 같은 분이 있고 부하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전진해라 그러면 뭐 전진 뭐 이렇게 복장하면서 장치를 운전하면 우주선이 막 큰 우주선 움직이고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하게 이 TBM 조정하시는 분들은 여러 기술자들이 같이 달라붙어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암흑 세계를 이렇게 파나가는 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 보면 약간 우주선 선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끼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초등학교 아드님 뭐 따님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약간 우주선 조종사의 꿈 뭐 이런 걸 꾸고 계시다면 TBM을 개발하거나 이 TBM 기술을 연구하시는 뭐 그런 꿈을 꿔 보셔도 지구 속으로 들어가거나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이거 영상으로 찾아보니까 그 TBM이라는 그 기계 안에 만약에 터널이 무너지면은 대피할 만한
만한 공간, 그렇죠. 24시간 이상을 작업자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 레일처럼 되어가지고 이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 갈아낸 돌가루, 모래가루도 뒤로 이제 빼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 같은 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진흙처럼 만들어서 펌프로 뒤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도 잘 만들어가지고 쫙 자동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서 또 벽면 보강하는 그 작업도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 자동화하는 장치도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정말로 두더지가 이렇게 굴을 파고 가면서 두더지 손으로 이렇게 잘 굴을 만들어가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를 기계 장치로 거대한 2,500톤짜리 로봇 같은 장치로 구현을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 TBM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발파하는 방식부터 TBM까지 우리 터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곽재식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전달보다 하락했지만 기록적인 폭염으로 배추값은 73%, 시금치값은 124.4% 오르는 등 농림수산품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이른바 비컷으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주요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전역을 폭격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어린이 35명 등 최소 49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파벨 드로프는 앞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는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임대료였는데요. 네. 5892님, 매출액 비율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또 있나요? 코레일만 그런 계약을 하는 건가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그 매출액 대비 임대료 얼마 이런 식으로 수수료 이율로 정하는 게 코레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코레일뿐만이 아니라 뭐 전북 전주시가 시범 운영하는 매출 연동형 임대료 사업이 소개된 바도 있고요. 인천 항만공사도 마찬가지고 뭐 청주공항도 현재 매출액에 연동해서 입점업체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거든요. 네. 매출액의 17%를 받자. 근데 사실 17%가 많아 보일까?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는 30%를 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뭐 공공기관이 운영하니까 매출액 대비 17%뭐 높은 게 아니네. 근데 이번에 이제 대전역 사례는 성심당이 원체 매출이 큰 빵집이다 보니까 뭐 한 4억 원까지 넘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거지 코레일만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던 건 아닙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4117님. 4년 전에 집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사를 가려니 다음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제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계약 기간이 다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못 주겠다 이거네요. 그렇죠. 일단 4년 전에 계약을 하셨으니까 통상적으로는 2년 계약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사 나가기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반드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시기에 줄 수 없는 경우에 보통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만기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실행하고 그래도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살던 주택을 경매에 붙여 전세금과 경매 비용, 손해금 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이 내려주시는 판결이기도 한데 마지막 대항력인 거죠. 전세금은 못 받았고 나는 이사 가야 돼서 짐을 빼야 되는데 돈도 못 받고
집도 비우고 나왔다고 하면 대항력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저 집에 내 전세금이 있어. 네. 저 집주인이 나한테 반드시 전세금을 줘야 합니다라는 거 이제 행정적으로 걸어 놓으면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재산권 네. 행사가 이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압박 수단이 되는 거죠. 다음 질문은요. 네, 7566님.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때는 언제 말해야 하나요? 올리는 액수도 5%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인이 이것보다 더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일단은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말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네. 한 달 전까지는 뭐 임대료 올린다라는 네. 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된 걸로 보는 거고요. 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갱신은 10년까지도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걸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차료는 5%를 초과해서 높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임차료를 5% 초과해서 올린다라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뭐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놓는다라든지 나중에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까지도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청약 신청 시 앞으로 빌라 한 채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9578님, 청약 무주택자 조건을 갖추려면 전용 면적과 공시지가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하나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일단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돼야 합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비아파트, 즉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고 지방은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때 공시가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좀 애매한데 하나 짧게 1224님이 네.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고 하네요. 네. 보상을 받거나 이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 일단 개인정보법 위반을 한 당사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이걸 또 이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1인당 한 보상액이 몇십만 원 정도여서 실익이 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묶어서 단체 소송을 한다면 소송 비용을 좀 낮추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